국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에 들어갑니다. 여야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 잡기에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한편 의대 증원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국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에 들어갑니다. 첫날인 오늘은 정치 분야를 하게 되고요. 여러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좀 있을 것으로도 예상이 되는데 글쎄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으신지요? 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최대 정치권 쟁점은 여전히 김 여사 논란입니다. 명품백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 여기에 대한 수심위의 의결이 있었는데 결국은 면죄부 주기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이 어떨지는 사실 안 봐도 굉장히 눈에 선한데 이 추석 민심을 앞두고 여야가 이 수심위의 결과에 따른 서로 간의 득실 이 부분을 굉장히 치열하게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여요. 근데 일단 여당이 얼마만큼 국민들의 그러니까 법으로는 무죄 또는 불기소로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논란 자체가 국민들의 그동안의 법 상식 법 감정에 굉장히 괴리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또 김영란법에서 제시했던 상식이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제는 고위공직자들 부인이나 가족들에게 몇백만 원짜리 선물을 줘도 아무런 법적인 처벌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들의 법 상식의 붕괴를 과연 여당이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새롭게 떠오른 의혹이 있죠. 김 여사의 공천 의혹 논란, 개입 논란. 이 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봤다는 사람은 있지만 구체적인 그 대화 캡처본이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혹으로만 돌아다닐 텐데 이 부분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굉장히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품백 또 김영란법 이 부분은 법적으로 일단은 한 번 이렇게 문제가 접혔지만 공천 개입 문제는 완전히 성격이 달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말기에 국정농단과 비유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낮은 지지율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의혹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야권의 집요한 공세가 과연 국민들의 공감대를 얼마나 이끌어낼지 이 부분도 좀 오늘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생각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네. 야당이 어떻게 보면 민생을 하겠다고 하지만 결국은 정치 공세를 한다는 생각을 지을 수 없는데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 앞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게 만들어진 게 문재인 정부 때 문무일 검찰총장 때 만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한번 이게 미진한 것보다는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 야당이 계속 공격하니까 한 단계 더 만든 겁니다. 거기에서 무혐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죄를 물을 수 없다. 그 부분은 법의 근거에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천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대통령보다 더 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가 김건희 여사의 정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분이 만약에 공천에 개입을 했다면 그 당사자가 김영선 전 의원 아닙니까? 컷오프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민주당에서 그렇게 그 해병대원 특검 관련해서 얘기할 때 장경태 보좌관하고 제보자가 이른바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가지고 녹취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제가 좀 읽어드리면 결국 진실은 가릴 수 없고 이쪽에서 듣고 싶은 얘기만 들을 테니까 저쪽이 뭐라 하든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포커스가 김건희 여사에게 가면 나머지 격까지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고 민생보다도 계속 이렇게 치닫게 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심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역반응이 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대정부 질문이 오늘부터 나흘간 시작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여당과 야당 그리고 정부가 이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각각의 어떤 셈법이 상당히 좀 다르기 때문에 간극이 좀 커 보이는 상황에서 오늘부터 여야 원내대표가 일단 이 여야 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어디서부터 좀 얘기가 진행돼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요? 네, 뭐 여야 의정 협의체에 대해서 정치권이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아무 문제 없다. 또 응급실 방문에서도 조금 문제 있지만 잘 해결해 나가겠다. 그리고 대책들도 많이 쏟아놨지만 국민들이 추석 연휴에 혹시라도 다칠까 봐 또 크게 아프거나 이러면은 큰일 난다라고 하는 우려나 공포를 지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권이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그런 그 의료계와의 대화 이 부분에 나서는 건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추석 연휴까지 며칠 남지 않았어요.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협의체 만드는 것 정도까지밖에 하기 어렵지 않냐. 당장 대화의 가장 핵심 주체가 의료계입니다. 근데 의료계를 이 협의체 안으로 데려오기가 굉장히 난망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에게 용산에서는 의사들이 영명이라도 근거를 가지고 오면은 뭐 고민해 보겠다라는 스탠스지만 당장 의사들이 25년도 입시부터 의사 증원에 대해서 취소하고 대화하자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여당은 26년도에 대한 백지화의 포인트를 두고 있고 야당은 의사들을 갖다가 협의의 장으로 끌고 오게 하기 위해서 뭔가 책임질 사람은 책임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의료계를 달래야 되지 않겠느냐. 좀 이 부분에 서로가 각자 이제 동상이몽에 좀 빠져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위 여야 정이 합심해서 의사들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고 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논의가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면 추석 연휴 전까지 구체적인 뭐 성과나 또는 의료계에 제시할 수 있는 한 가지 통합된 안을 내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보면 국민들에게 추석 연휴 전에 밥상에 정치권이 지금 머리를 싸매고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는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워낙 지금 간극이 크다 보니 의료계와의 간극이 크다 보니까 여야 의정 협의체를 만들기 전에 여야정 협의체부터 만드는 것이 네. 어떠하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던데 개인적으로 어떤 방향성을 좀 갖고 가야 된다고 보세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여야정 협의체부터 가고요. 문을 열어놓고 뭐 개문발차라고 하죠. 현실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그런 입장을 냈습니다. 정치적 계산은 집어치우고 즉시 협의체 가동해야 된다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얘기를 했고 정부와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하나의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제는 의료계가 좀 답을 해야 된다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증원 문제에 포커싱이 돼 있는데 증원 문제보다 더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응급실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는 부분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불이 났는데 불을 낸 사람이 누구냐 그거 가지고 싸울 게 아니라 불은 빨리 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의료계 쪽에서도 굉장히 어떤 협의체 가동 중에 여러 가지 제시하는 거는 본인들의 어떤 그 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최대치의 압박을 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진심은 국민의 생명을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25년 이 정원은 지금 이거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수시 전형이 시작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시가 1,500명이 좀 늘어난 4,500명 이 명수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의료 어떤 증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와 다 연결된 뭐 도미노 현상이라고 하죠. 그쪽에 이제 수시는 6장을 낼 수 있는데 의료하고 다른 쪽에서 동시 합격을 했을 때 의대 쪽으로 갔을 때 나머지가 빕니다. 그렇다면 계속 이게 충원되고 이게 합쳐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뭐 1,500명의 숫자가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대입 입시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흔들릴 수 없고 다만 의료계 입장에서는 이거 말고 26년과 27년 정원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꼭 바꿔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료 사고에 대한 어떤 책임성에 대한 어떤 제한과 경증 환자 그리고 또 술을 먹은 환자들에 대해서 뭔가 명시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받아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료계 지금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의료계 입장은 뭐 명백합니다. 내년도 입시 얘기하기 전에 올해 입시부터 당장 입학 정원 증가한 거 취소하고 해야지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앞서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입시생들이 지금 원서를 넣고 있는 상황 속에서 쉽지는 않아요. 물론 뭐 하려고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입학 정원을 갖다가 일부 유예하는 법이 있어요. 올해 입학 정원이 증원됐지만 이 부분에서 일부는 내년으로 2월을 하고 예를 들어 이제 수시 2차라든지 정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뽑을 인원을 살짝 줄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계를 좀 달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용산이나 정부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 대통령이 완전 레임덕에 빠진다. 그래서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럼 이제 야당이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의료계를 당장 데려와서 대화의 테이블을 앉히려면 뭔가 의료계를 달랠 다른 카드가 필요한 거 아니냐. 내년도 26년 얘기해봤자 지금 먹히지도 않는데 어떻게 의사들을 앉힐 거냐. 자, 이래서 나온 얘기가 지금 이제 박민수 차관을 비롯해서 소위 보건복지부의 이 관련자들의 징계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퇴 처리 문제입니다. 특히 박민수 차관 같은 경우에는 여권 내에서도 지금 사퇴 얘기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특히 이번 입학 정원 증원 과정에서 뭐 검색 또 이렇게 의사들의 자존심을 갖다가 사실은 짓밟는 그런 발언들을 해서 논란이 됐었고 만약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외국에서 의사들 비행기로 태워오겠다. 지금 비상사태 아닙니까? 그럼 당장 외국에서 의사들 데려오든지 아니면 응급실에 의사들을 갖다 놓던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논란의 어떤 그 불을 지폈던 책임자 있는 분들이 자진 사퇴를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해서 의사들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좀 달래주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안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5년 입시를 손을 안 대면서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는 묘안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이 안 된다면 25년 입시도 일부 유예하는 방안도 사실은 고민돼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당장 민주당에서 어쨌든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네. 장 차관의 인사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일축했거든요.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단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전 대통령의 사과, 그다음에 책임 있는 분들에 대한 어떤 인사 조치 그런 부분이 절대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실에서 그러겠다 얘기했을 때 의료계에서 지금 선뜻 나온다는 그런 보장은 또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협의체를 가동시켰을 때 같이 동참을 하고 구체적으로 추석 때 더 가중될 어떤 응급 상황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실질적인 어떤 제안인 어떤 논의가 있을 때 그 과정과 같이 논의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이제 굉장히 매듭이 꼬여 있는데 그 매듭을 풀기 위해서 하나하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 큰 양보를 통해서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의료계에서 저는 이번에 조금 크게 양보하면 더 큰 거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뭐 대통령실에 있었지만 지금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비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의 욕을 먹는 정부나 대통령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고 시간이 지나면 의료계 분들이 지금 이걸 공을 받지 않으면 더 큰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뭐 대통령의 사과라던가 뭐 이 책임 있는 이제 인사들의 어떤 인사 조치가 있다고 해서 의료계가 나오겠느냐라는 말씀이신데요. 이 조율을 그러니까 이 어떤 뭐랄까요 간극을 좀 어떻게 좀 좁혀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으로서는 정치권이 전방위적으로 의사들과의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정부는 대화의 의지 자체도 없고 또 의지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의사들과의 어떤 의사단체와의 대화가 이미 끊긴 상태예요. 그리고 이미 의사들이 반대하는 입시 정원을 이미 올려놓은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정부와 대화를 하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매듭이 꼬여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은 그런 꼬인 매듭을 풀려면 굉장히 진정성 있는 모습으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나오는 게 대통령의 사과예요.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응급 의료 체계 문제 없다고 그랬는데 지금 매일 응급실 못 가서 뺑뺑이 돌다가 돌아가신 분 기사가 나오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이 뭐 아랫사람들 문책하는 수준으로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의사들이 과연 이제까지
몇 달 동안 정말로 국민들로부터 온 욕을 먹어가면서 버텼는데 과연 나오겠느냐. 좀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국민들의 목숨을 위해서 대통령이 자존심도 내려놓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의료개혁이 꼭 필요한데 의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자 이런 진정성 있는 설득이 지금으로서는 뭐 굉장히 불가피하고 또 그것이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이 이 부분을 지금 상황에 봤을 때보다 어떤 큰 틀에서 사고를 하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지고 욕을 먹어도 일정 부분은 이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 나의 가족이나 뭐 친구가 이렇게 아팠을 때 응급실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은 또 해결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관점과 현실의 문제를 또 아울러야 되는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어렵지만 개혁은 더 어렵다,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가 있죠. 저희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응급실 뺑뺑이란 것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전공의들이 10,000명의 전공의들이 갑자기 빠지면서 더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집단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좀 받아들였을 때 그렇다면 이거는 개혁을 이루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나 대통령이 나몰라라가 아니라 지금까지 국민들이 좀 참아주셨고 그리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6, 7개월 버티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의료진의 헌신과 국민들이 좀 참고 계시면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올 수 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그것만 대통령이 고집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나중에는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혜택이 있다는 개혁의 어떤 과실을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겠지만 이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어제 평산마을을 찾아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지도부가 배석한 상태로 약 40분 정도 이제 회동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랑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눴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번 네. 회동이 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야권은 굉장히 격양돼 있는 상태예요. 검찰이 뭐 20여 년 전부터 민주당이 검찰 개혁을 사실 외쳐왔는데 못된 버릇이 또 나왔다. 아주 고질적인 겁니다. 먼지털이 수사, 별건 수사, 기획 수사. 의혹 수사는 월급, 전 사위의 월급을 뇌물로 규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기소다, 무리한 수사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이래놓고는 계좌 압수수색하고 2억 5천만 원이 있네 이걸 언론에 흘립니다. 그럼 언론이 또 그걸 집중적으로 다루죠. 그러면은 여당이 그걸 안아가지고 이거 봐라 이거 문제 있다 수사해라. 이게 전형적으로 검찰이 이제까지 소위 말하는 기획수사,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 수사에 대한 타이밍,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이 수사의 타이밍이 결국은 김 여사의 명품백 그 소위 면죄부 주기 그리고 최상병 특검의 소위 물타기 이런 시기적으로 굉장히 여권이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국민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여권에 대한 압박을 분산시키기 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야권의 일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격앙된 이런 야권의 목소리가 결국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소위 단합의 메시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다. 좀 그런 점에서 특히 이재명 대표도 올 가을에 재판 결과가 지금 1심 결과가 나올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야권이 정치 검찰에 맞서 싸우겠다. 이런 어떤 단결해서 검찰과 싸우겠다. 이런 단일한 메시지를 한 목소리로 내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난 총선 때 소위 비명과 친명 간의 공천 갈등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좀 소원해졌던 이런 부분들이 외부의 공격 앞에서 내부의 좀 단합으로 나타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단결과 단합이란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장 민주당도 어제 이제 회동 직후에 문 전 대통령이 새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제 집권 준비를 당부했다. 총선 기간에 불거진 친문계와 친명계의 갈등선을 좀 부인을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하기 전에 김해 봉하마을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이제 만나기도 했거든요. 예방을 했는데 이번 회동의 의미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면 뭐 7개월 만에 명문 정당
뭐 이런 얘기하 이재명의 명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문 이래서 하는데 그 사자성어의 멸문지화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빗대서 문재인 친문 진영이 어떻게 비명 횡사된 그런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멸문지화라는 건 한 집안이 다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끔찍한 재앙을 이루는 말인데 결국 지금 굉장히 순망치한의 상황인 거죠. 사법 리스크를 앞두고 이재명 전 대표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희가 뭐 없는 죄를 더 씌우는 건 아니고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가 아니라면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없는 거죠. 매관매직이라고 볼 수 있고 저는 그분들이 어떤 잘못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그다음에 또 부끄러움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야당의 큰 문제점은 뭐냐면 항상 문제가 있으면 그 검찰을 악마화하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도 대표적이고 조국 대표도 대표적인데 심지어 이제 대한민국을 대한검국이라고 그런 표현까지 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사법 리스크 앞에 되게 궁핍한 형국에 놓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말을 가지고 보복 수사 얘기하지만 저는 궁색한 논리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 비명 행사의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둘이 물과 기름처럼 같이 화합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 때문에 하나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한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건 국민들이 볼 때 방탄 동맹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죄를 지으면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 없다고 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해서 보복 수사라고 했을 때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분노는 타인에 대한 분노고 본인의 그런 어떤 잘못 그런 부분은 뭐 다 탄압인지 저는 뭐 의혹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 부분 좀 여쭤볼게요. 민주당 소속이죠.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김 지사가 지금 상황에서 이 의견을 낸 것에 대한 참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뭐 김동연 지사로서는 다음 대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이제 이재명 대세론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굳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감, 합리적인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을 낼 수 있는 차별화를 해야 되겠죠. 좀 그런 점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하면은 1조 6천억인데 그돈 어디서 나냐 이런 이제 재정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준 거라고 봅니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목소리는 있어 왔어요. 전 국민 25만 원이 어렵다면 취지 자체가 지금 얼어붙은 내수를 살릴 수 있는 경제 회복책으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와 협상을 할 때도 민주당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전 국민이 어렵다면 선별로라도 25만 원 지원해서 뭔가 지금 뭐 내수 시장에 국민들이 지갑을 안 연다. 그럼 내수의 회복을 위한 어떤 마중물이 필요하지 않느냐가 사실은 핵심 취지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전 국민이냐 선별이냐 이 부분은 얼마든지 민주당이 현재 유연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뭐 김동연 지사가 25만 원 선별 지원 얘기하는 게 뭐 그렇게 또 무리한 얘기는 아니고 민주당 내에 커다란 뭐 잡음을 만들어낼 정도는 아니다. 다만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한 뾰족한 해법, 즉 내수 시장을 갖다가 활성화시키기 위한 해법이 안 보이는 상황 속에서 나온 의견이기 때문에 저는 뭐 민주당 내에서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런 그 선별 지원 문제라든지 또 다른 내수 경제 회복에 관련된 다양한 대책들이 좀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추석을 앞둔 일반 국민들의 바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차별화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국민의 상식, 일반적인 어떤 상식선에서 볼 때도 25만 원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연 지사의 말 그대로 차용을 하자면 13조 원이 되는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미래,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보면 그거를 채무로서 갚아야 될 돈이지 않습니까? 현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한테 고통을 주는 건 말이 안 되고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그런 말이 있듯이 결국 이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거 때 25만 원 받으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지지하니까. 그럼 25만 원에서 50만 원 더블로 가자. 그런 우스갯소리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이 부분을 택할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철학의 문제고요. 지금 나의 어떤 정권 유지 수단이나 아니면 정권을 빼앗기 위한 어떤 수단이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철학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자손을 위한 하나의 가장 큰 문제라고 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느냐? 13조 원의 큰 돈인데 그게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주는 경우가 있으면 18조 원이고 R&D 예산이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세대의 어떤 미래와 바꾸자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을 때 지역 화폐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그걸 했을 때 소위 맛집이나 핫플레이스에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쪽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되는 쪽이 더 잘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지금 소상공인에서 어려운 것들은 이자 부분이거든요. 이자 부분을 좀 낮춰주고 또 사업을 접고자 하는 분들은 퇴로를 열어주고 그다음에 안정 자금을 좀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대정부 질문했을 때 논의가 될 건데 아마 민주당에서 지역 화폐법을 강조할 겁니다. 지역 화폐법이 이게 뭐냐면 지금의 25만 원을 주는 부분은 민주당이 막 싸워가지고 관철시키면 줄 수는 있는데 이거를 상시적으로 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을 아예 국회에 둬서 이 법안을 근거로 해가지고 재량이 아니라 의무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금 살포를 상시적으로 강제하겠다는 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도 예상됩니다. 예, 오늘도 여러 정치권 소식 다뤄봤는데요.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박창환 장한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